새벽 5시에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이 시간이면 깹니다. 25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명함 케이스가 놓여 있습니다. 검은색 가죽에 회사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안에는 명함이 반쯤 남아 있습니다. 박진수 이사, 생산 담당. 예전엔 이 명함을 꺼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은행에서 온 겁니다. 대출이자 납부일이 지났다는 내용입니다. 연체 이틀째입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엽니다. 거북섬을 검색합니다. 매물 가격들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바닥입니다. 제가 판 가격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월세 50만원짜리 투룸에 산다는 것을, 9억짜리 집을 날렸다는 것을, 곧 정리해고 명단에 오를 거라는 것을,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중견 제조기업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8배 입사해서 50살에 이사가 됐습니다. 생산관리 부서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공장은 새벽부터 돌아가니까 누구보다 먼저 나가야 했습니다. 퇴근은 보통 저녁 8시였습니다. 라인에 문제 생기면 밤 11시까지도 남았습니다.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납기 맞춰야 하니까 토요일은 거의 나갔습니다. 일요일에 쉬는 게 전부였습니다. 휴가는 1년에 사흘 정도 썼습니다. 힘들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했고 제 연봉도 올랐습니다. 대리 때 4천만 원이던 연봉이 과장 때 6천만 원, 차장 때 7,500만 원이 됐습니다. 50살에 임원 승진했습니다. 생산 담당 이사였습니다. 연봉은 9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여금 포함하면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수원 영통구에 35평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4억에 샀는데 시세가 9억까지 올랐습니다. 대출은 진작에 다 갚았습니다. 완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두 딸을 키웠습니다. 큰 딸은 대학 4학년, 작은 딸은 2학년이었습니다. 등록금은 빠듯했지만 제때 냈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히 보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후 줄곧 집안일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돈을 버니까 아내가 집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이직 생각 안 했습니다. 한 우물만 팠습니다. 성실함이 제 무기였습니다. 회사도 저를 믿었습니다. 52살 제 인생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중산층으로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정년까지 8년 남았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오후 530일 2단 선택의 논리 2017년 초였습니다. 52살이었습니다. 회사 임원 회식 자리에서 상무 한 분이 말했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 2채 샀는데 월세만 800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사님도 끼어들었습니다. 본인은 판교 상가 투자해서 석 달 만에 4천 벌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저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월급 9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750만 원이었습니다. 상여금 포함해도 월 8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월 6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생활비 300, 딸들 용돈과 등록금 200 나가면 100만 원 남았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이었습니다. 정년까지 8년 남았습니다. 8년 동안 모아봐야 1억도 안 됐습니다. 퇴직금 받아봐야 2억 정도였습니다. 합쳐서 3억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딸 둘 결혼 자금도 줘야 했고 저희 부부가 30년은 살아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0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월급만 받아서는 한계였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2017년 4월 거북섬을 처음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오피스텔 상가를 소개해줬습니다.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1층 상가가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입지를 봤습니다. 거북섬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안에 포함된 지역으로 국가주도 산업단지 플러스 해양관광이라는 프레임이 강했으며
국가가 만드는 신도시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밀어주는 곳이기에 망하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봤습니다. 20층짜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300세대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1층에는 상가가 10개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부동산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2개 호실이 매물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45평이었습니다. 가격은 호실당 4억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350씩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2개 사면 8억이었습니다. 월세는 700 들어왔습니다. 연간 8,400만 원이었습니다. 수익률 10% 넘었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제 집 시세가 9억이었습니다. 담보대출 6억까지 가능했습니다. 금리는 연 3.5%였습니다. 이사급 신용이라 신용대출도 2억까지 나왔습니다. 금리는 4.5%였습니다.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담보대출 6억에 연 3.5면 월 175만 원이었습니다. 신용대출 2억에 연 4.5면 월 75만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700에서 이자 250 빼면 순수익이 월 450이었습니다. 제 월급보다 적었지만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이었습니다. 5년이면 원금 2억 7천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년 전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월 700이 순수익이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성공하면 그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2017년 5월 계약했습니다. 2개 호실을 샀습니다. 건물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2곳 모두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치킨집이었고 한 곳은 카페였습니다. 각각 보증금 5천에 월세 350씩이었습니다. 통장에 700만 원이 찍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출이자 250을 내고 450이 남았습니다. 제 월급 600에 이게 더해지면 10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7월에도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8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9월 어느 토요일 거북섬에 들렀습니다. 제 상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치킨집은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테이블이 10개인데 2테이블만 차 있었습니다. 주변을 걸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 한적했습니다. 임대문에 현수막이 몇 개 보였습니다. 빈 상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축 건물인데 벌써 공실이 생긴 게 이상했습니다. 10월 말 카페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월세를 300으로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계약서대로 350 내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한숨 쉬며 끊었습니다. 11월 초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돌았습니다. 중국 경쟁사 때문에 수주가 줄었다는 겁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목표치를 못 채웠다고 했습니다. 본부장 회의에서 사장이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 절감하고 인력 구조 조정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상가 걱정과 회사 걱정이 동시에 왔습니다. 12월에도 월세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치킨집과 카페 모두 350씩 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2018년 1월 거북섬에 또 갔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동인구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가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안 보였습니다. 공장 퇴근 시간인데 직장인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 카페를 봤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장이 혼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2월 말 카페 사장이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월세 350은 고사하고 인건비도 못 낸다고 했습니다. 3월 말에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못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위약금 내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겉으론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3월에 카페가 문 닫았습니다. 1년도 못 버틴 겁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상가는 비었습니다. 4월부터 월세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치킨집에서만 350 들어왔습니다. 대출이자 250 내고 1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중개사에게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일은 바빴습니다. 생산 라인 효율화 작업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상가 관리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공실은 계속됐습니다. 2018년 7월 공실이 석 달째였습니다. 중개사가 연락했습니다. 한 분이 관심 있는데 조건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250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조건을 낮추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공실보다는 나았습니다. 결국 승낙했습니다. 8월부터 새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분식집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했습니다. 월세 250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두 곳 합쳐서 60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이자 250 빼면 350이 남았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450보다 100만 원 줄었습니다. 9월 회사에서 인력 감축 발표가 났습니다. 사무직 10%를 줄인다는 겁니다.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원이라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무평가에서 제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생산 효율이 목표치를 못 채웠다는 겁니다. 본부장이 따로 불러서 주의를 줬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회의 중에도 상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북섬 시세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부동산 앱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10월 말 치킨집 사장이 연락했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배달 주문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월세를 300으로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치킨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연말에 계약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1월 월세가 안 들어왔습니다. 치킨집에서 350을 안 낸 겁니다. 전화했더니 이번 달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두 달치 몰아서 준다고 했습니다. 대출이자 250은 나가야 했습니다. 제 월급에서 뺏어냈습니다. 그 달은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12월 치킨집이 문 닫았습니다. 밀린 월세 350은 보증금에서 제했습니다. 보증금 5천에서 350 빼고 4,650을 돌려줬습니다. 이제 두 곳 모두 문제였습니다. 한 곳은 월세 250으로 낮췄고 한 곳은 공실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이자는 250이었습니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2019년 1월 아내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월급 통장이 아니라 상가 월세 통장이었습니다. 숨겨뒀는데 들킨 겁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8억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집까지 걸었냐고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사과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월 분식집 사장이 연락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4월에 계약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3월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4월 분식집이 나갔습니다. 이제 두 곳 모두 공실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제로였습니다. 대출이자 250만 원은 매달 나갔습니다. 제 월급에서 메꿔야 했습니다. 저축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내내 공실이었습니다. 중개사는 임차 희망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낮춰도 소용없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 250만 원을 제 월급에서 냈습니다. 상가 관리비도 월 20만 원 나갔습니다. 합치면 270이었습니다. 제 실수령액이 600만 원인데 거기서 270이 빠지면 330만 원 남았습니다.
생활비로 부족했습니다. 딸들 용돈도 줄였습니다. 2020년 1월 뉴스에서 우한 폐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월부터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재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 3월 회사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4월 임원회의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올해 2분기 적자가 100억 넘는다는 겁니다. 임원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30%였습니다. 제 연봉이 9,000에서 6,300으로 떨어졌습니다. 월급은 600에서 420으로 줄었습니다. 5월부터 새 월급을 받았습니다. 420에서 대출이자 250 빼면 170만 원 남았습니다.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6월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긁었습니다. 다음 달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도 모자랐습니다. 7월 카드 대금을 다른 카드로 돌렸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카드값을 냈습니다.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8월 거북섬에 갔습니다. 상권이 죽어 있었습니다. 문 닫은 가게가 반 이상이었습니다. 영업하는 곳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제 상가 두 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임대문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9월 회사에서 희망퇴직 공고가 났습니다. 50세 이상 전 직급 대상이었습니다. 임원도 포함됐습니다. 저는 55이었습니다. 해당됐습니다. 본부장이 불렀습니다. 희망퇴직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퇴직금 할증해 준다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정년까지 5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년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10월 상가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호실당 3억으로 제시했습니다. 8억에 산 걸 6억에 파는 겁니다. 2억 손해였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3억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세는 2억 5천 정도라고 했습니다. 11월 카드 빚이 3천만 원 넘었습니다. 이자 만월 100만 원 나왔습니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12월 아내와 싸웠습니다.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집까지 잃을 순 없다고 했습니다. 2021년 2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내놨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내놨습니다. 9억짜리 집을 전세 7억으로 내놨습니다. 3월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세금 7억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 6억을 갚았습니다. 1억이 남았습니다. 4월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투룸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35평에서 투룸으로 줄었습니다. 가구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딸들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대출 2억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자가 월 75만 원 나갔습니다. 상가 관리비 20, 월세 50, 생활비 200이 필요했습니다. 월 345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 420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남은 1억에서 조금씩 뺐어야 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지만 눈치가 보였습니다. 상가는 계속 공실이었습니다. 3년 넘게 임차인이 없었습니다. 관리비만 매달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2024년 초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격을 호실당 1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8억에 산 걸 3억에 파는 겁니다. 4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두 곳 다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호실당 1억 5천, 총 3억이었습니다. 5월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3억으로 신용대출 2억을 갚았습니다. 1억이 남았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7년에 8억 투자했습니다. 집 담보대출 6억, 신용대출 2억이었습니다. 7년 동안 월세로 받은 돈은 총 1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로 나간 돈이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와 재산세까지 합치면 2억 5천 넘게 썼습니다. 결국 월세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순손실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상가 매매 손실이 5억이었습니다. 8억에 사서 3억에 팔았으니까요. 합치면 6억 2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9억짜리 집은 전세로 내놨습니다. 다시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세금 7억으로 대출 갚았고 집값은 여전히 7억 5천 정도입니다. 살 돈이 없습니다. 결국 9억짜리 집을 잃고 1억만 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57입니다. 회사는 다니고 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또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1순위입니다. 정년까지 3년 남았지만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딸들은 결혼 정년기입니다. 큰딸은 내년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결혼 자금을 못 도와줍니다. 신랑 측에서 다 부담한다고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내와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입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법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출근길이 무겁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명함에는 여전히 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거북섬은 지금 폐허입니다. 최근에 가봤는데 공실률이 60% 넘어 보였습니다. 영업하는 가게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화공단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쟁 때문에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이도 상권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울로 놀러 갑니다. 제가 봤던 입지 분석은 틀렸습니다. 건물만 봤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실수는 현역이면서 투자한 겁니다. 회사 일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늦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아내 몰래 집까지 담보로 잡은 겁니다. 가족의 집을 제 욕심으로 날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잘 되면 큰 수익이지만 잘못되면 파국입니다. 저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한 방을 노렸던 제 욕심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남은 1억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면 퇴직금 2억 받을 겁니다. 합쳐서 3억입니다. 57에 3억 갖고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9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빠듯합니다. 이사까지 올랐던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25년 성실하게 일한 게 무색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 돈으로도 실패하면 손해인데 빚으로 하면 파산입니다. 거북섬 같은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은 상권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이 재미있거나 재미없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